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설명하는 유럽의 세력 균형 체제는 보편성에 대한 중세시대의 열망이 최종적으로 붕괴한 17세기에 등장했다. 이 보편성은 로마 제국과 가톨릭 교회 전통의 융합을 의미하는 세계 질서 개념이었다. 세계가 천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상되었다. 유일신이 천국을 지배하듯이 마찬가지로 황제 한 명이 세속세계를, 교황 한 명이 보편적 교회를 각각 지배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독일과 북부 이탈리아의 봉건 국가들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통치 아래 모이게 되었다. 17세기가 되자 이 제국이 유럽을 지배할 가능성이 생겼다. 라인강보다 훨씬 더 서쪽에 국경이 있었던 프랑스와 영국은 이 제국과 비교한다면 변방국이었다. 만약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기술적으로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영토에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더라면 신성 로마 제국과 서유럽 국들과의 관계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와 비슷해졌을지도 모른다. 즉, 프랑스는 베트남이나 한국, 영국은 일본과 비슷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중세시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절대로 이 정도의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적절한 교통수단과 통신체계의 미비를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넓은 영토를 하나로 묶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교회의 지배를 정부의 지배로부터 분리했다는 사실이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로마의 시저와 달리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신의 속성이 없다고 여겨졌다. 서유럽 바깥의 다른 모든 지역, 심지어 동방 정교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조차도 종교건 정부건 각각 핵심 고위직을 중앙정부가 임명했다는 점에서 통일되어 있었다. 종교기관은 서방 기독교 세계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요구되던 독자적 지위를 주장할 수단도 권위도 없었다. 서유럽에서는 교황과 황제 간의 잠재적 그리고 때로는 실질적 충돌로 인해 궁극적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입헌주의와 정교 분리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봉건 영주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세력에게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었고, 결국 파편화된 유럽으로 이어졌다. 공국, 백장력, 도시, 주교 관할령 등으로 얼기설기 엮인 것이다. 비록 이론상으로는 모든 봉건 영주가 황제에게 충성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다양한 왕조가 황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주장했고 중앙 권력이 거의 사라졌다. 황제들은 보편적 통치라는 낡은 비전에 집착했지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유럽의 모든 변두리 지역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비록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의 일부였지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았다. 합스부르크 왕조가 15세기 들어서 거의 영구적으로 황제 자리를 주장하고 교묘한 정략 결혼을 통해 스페인 왕실도 흡수하여 스페인의 방대한 자원도 차지할 때까지 유럽 전체를 보편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열망은 정치체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 16세기 전반기가 되자 카를 5세는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프랑스 동부, 벨기에, 네덜란드를 아우르는 중유럽 제국의 등장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까지
제국의 권위를 되살렸다. 만약 신성 로마 제국이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아주 압도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식 세력 균형과 같은 체제가 출현하기 어려워진다. 바로 이 순간에 종교개혁의 여파로 교황권이 약해지자 패권적 유럽 제국이 등장할 가능성도 꺾였다. 교황권이 강력했을 때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입장에서 가시 같은 존재였고 만만치 않은 경쟁자였다. 16세기 들어 교황권이 쇠퇴하자 마찬가지로 제국의 꿈을 파멸시킨 원인이 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스스로를 신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16세기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신의 대리인이라기보다 타락한 교황과 결탁한 오스트리아 빈 출신 군벌로 간주되었다. 종교개혁은 반란을 일으킨 제후들에게 종교적, 정치적 영역에서 새로운 행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이들은 로마 교황과 절연하면서 종교적 보편성과도 절연하게 되었다. 이들은 합스부르크 황제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황제에 대한 충성서약이 더 이상 종교적 의무가 아님을 보여줬다. 단일체제라는 개념이 붕괴하면서 유럽의 신흥국들은 자신의 이당성을 전당화하고 서로의 관계를 조율하는 원칙이 필요했다. 이들은 국가 이성과 세력 균형의 개념에서 이런 원칙을 발견해냈다. 이 개념들은 각각 서로에게 의지했다. 국가 이성은 국가의 안녕을 향상하고자 동원하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했다. 국가 이익이 중세시대의 보편적 도덕성을 대체했다. 세력 균형은 보편적 군주제에 대한 향수를 개별 국가들이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여하튼 다른 모든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위안으로 대체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은 유럽에서 최초로 국민국가를 형성한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 최초이자 가장 포괄적으로 등장했다. 프랑스는 신선 로마 제국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면 오늘날의 용어로 핀란드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잃을 게 많은 국가였다. 종교적 제약이 약화되면서 프랑스는 종교개혁에 따른 프랑스 주변국들 간의 대립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통치자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 점차 약해지면 프랑스의 안보가 향상될 것이고 행운마저 따른다면 프랑스가 동쪽으로 팽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정책을 주도한 사람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의외의 인물, 즉 교회의 제후이자 1624년부터 1642년까지 프랑스의 초대 제상이었던 리슐리우의 추기경이었다. 교황 우르바노 8세는 리슐리우의 추기경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리슐리우의 추기경은 벌받을 일이 많을 것이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공한 삶을 산 셈이오 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살던 시대에 필수적이었던 종교적 신앙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초월해 가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리슐리의 추기경으로서는 이렇게 상반된 묘비명을 들었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기뻐했을 것이다. 리슐리에보다 역사에 더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리슐리에는 근대국가 체제의 아버지였다. 그는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을 공표했으며 국익을 위해 이를 무자비하게 활용했다. 국가 이성은 그의 후원을 받으면서
프랑스 정책의 실천 원리로서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라는 중세시대 개념을 대체했다. 처음에 리슐리에는 합스부르크 왕조의 유럽 지배를 막으려고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계자들이 향후 2세기 동안 유럽에서 프랑스의 우위를 구축하도록 부추기는 유산을 남겼다. 이러한 야심이 실현되지 못하자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서, 그 다음에는 국제관계를 조직하는 체계로서 세력 균형이 등장했다. 리슐리에가 1624년 재상에 취임했을 때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가톨릭 교회의 보편성을 되찾고 프로테스탄트들을 근절하며 중유럽의 제후들을 대상으로 황제로서의 통제권을 구축하려고 했다. 반종교개혁인 이 과정은 이후 30년 전쟁으로 이어졌다. 30년 전쟁은 1618년 중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쟁이 되었다. 1618년이 되자 대부분 신성 로마 제국에 속했던 중유럽의 독일어권 지역이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이라는 두 개의 무장된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그해 프라하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고 얼마 안 가서 독일 전체가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 독일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빈사 상태가 됨에 따라 독일 제후국들은 쉽게 외부 침략자들의 희생물이 되었다. 곧 덴마크군과 스웨덴군이 중유럽으로 파고들었으며 궁극적으로 프랑스군도 전쟁에 동참했다. 164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중유럽은 폐허가 되었고 독일 인구는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이런 비극적인 전쟁의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리슐리의 추기경은 국가 이성 원칙을 프랑스 외교 정책에 접목했으며 다음 세기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원칙을 채택했다. 리슐리에는 교회의 제후로서 가톨릭 정통주의의 회복을 추진하는 페르디난트를 당연히 환영했어야 한다. 하지만 리슐리에는 프랑스의 국익을 어떠한 종교적 목표보다 앞세웠다. 추기경이라는 그의 직책에 불구하고 리슐리에는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재구축하겠다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도가 프랑스의 안보를 지정학적으로 위협한다고 보았다. 그로서는 이게 종교적 행위라기보다 오스트리아가 중유럽을 정복하겠다는 정치적 행위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프랑스를 이류 국가로 격하하려는 시도였다. 리슐리에의 공포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다. 유럽 지도를 보면 프랑스가 모든 방향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에 포위되어 있었다. 남쪽에는 스페인이 있었고 동남쪽에는 대부분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으며 동쪽의 프랑슈 콩테 지역도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북쪽에는 스페인령 네덜란드가 있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얼마 안 되는 국경 지역도 오스트리아 왕실 반개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로렌 공국도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충성하고 있었으며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오늘날 알자스 지역 또한 마찬가지였다. 만약 독일 북부마저 합스부르크의 지배하에 놓인다면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 위험할 정도로 취약해질 것이다. 리슐리에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처럼 가톨릭 국가라는 사실에 그다지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리슐리에는 반종교개혁 세력의 승리를 막겠다고 마음먹었다. 오늘날 소위 국가안보 이익이라고 지칭되고 당시에는 최초로 국가이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을 추구하고자 리슐리에는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편에 서서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의 분열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약 합스부르크 황제들이 똑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했거나 국가이성이라는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를 이해했더라면 자신들이 리슐리에가 가장 두려워했던 결과를 달성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즉, 오스트리아가 우위를 차지하고 유럽 대륙을 지배하는 강대국으로서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왕가의 적수들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경직적이어서 전술적 필요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래의 추세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세기 동안 활용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자들은 원칙주의자들이었다. 패배를 제외하고 절대로 자신의 신념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이들은 리슐리의 추기경의 무자비한 술수에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다. 리슐리에를 돋보이게 해준 페르디난트 2세 황제는 국가이성이란 개념을 거의 확실히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만약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들 신성모독이라고 배격했을 것이다. 자신의 세속적 임무란 신의 의지를 실행하는 것으로 보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직위에서 항상 신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성한 목적을 도덕적이지 않은 다른 수단으로서 달성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프로테스탄트인 스웨덴인이나 무슬림인 터키인과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리슐리의 추기경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페르디난트 황제의 보좌관인 예수회 소속 수사 라모르마이니는 황제의 인식을 이렇게 요약했다. 황제 폐하께서는 이 시기에 만연한 그릇되고 부패한 정책을 현명하게도 처음부터 비난하셨다. 황제 폐하께서는 이러한 정책을 따르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하느님과 종교를 오용하기 때문에 상종할 수 없다고 보셨다. 하느님께서 승인해 주신 왕국을 하느님이 싫어하는 수단으로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이처럼 절대적 가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통치자라면 협상하는 입장에서 타협이 불가능했고 하물며 조작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조차 없었다. 황제가 아니라 아직 대공신분이던 1596년 페르디난트는 이렇게 선언했다. 종교와 관련해서 종파주의자에게 어떠한 양보라도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그의 제국은 손해를 입었다. 그는 제국의 안녕보다 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데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을 일부 수용하기만 한다면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를 분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근대적 용어를 빌리자면 그는 광신자였다. 황제의 보좌관 중 한 명인 카스파르 시오피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황제의 신념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었다. 이교도들을 죽이라고 요청하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왕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 페르디난트에게 국가는 종교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했지 그 반대가 아니었다. 우리의 신성한 고백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국가 문제에서 인간에 대한 고려를 항상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오히려 하느님에게 의지해야 하며 하느님만을 믿어야 한다. 리슐리에는 페르디난트의 신앙을 전략적 도전으로 다루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재상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구원이 그의 개인적 목표일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 리슐리에로서는 무관했다. 리슐리에는 한때 인간은 불멸이며 인간의 구원은 내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국가는 불멸이 아니며 국가의 구원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는 올바른 일을 하더라도 현세건 내세건 보상을 못 받는다. 국가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할 때만 보상받는다. 30년 전쟁이 시작된 지 11년이 되는 해인 1629년에 페르디난트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리슐리에였다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희망하는 신앙활동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고 종교개혁 기간 중 탈취했던 교회의 토지를 보유할 수만 있다면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치적 우위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페르디난트는 자신의 종교적 소명을 자신의 정치적 필요성에 복속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고 자신의 제국을 보장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디난트는 이교도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복구령을 발표했고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1555년부터 교회로부터 몰수한 모든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편의주의에 대한 열정의 승리였으며 신념이 정치적 자기이익의 계산에 우선했던 고전적인 사례였다. 그리고 전투가 확실히 끝장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틈을 포착하고 리슐리에는 중유럽이 완전히 빈사 상태에 빠질 때까지 전쟁을 끌기로 결심했다. 아울러 국내 정책에서는 종교적 도덕관념을 배제했다. 그는 1629년 알레 화약을 통해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다. 반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 동일한 자유를 독일 제후들에게 허용하기 싫어서 싸우고 있었다. 리슐리에는 중유럽을 갈갈이 찢어놓은 격변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한 다음 프랑스의 국가적 목표를 위해 페르디난트의 종교적 열망을 이용했다. 합스부르크 황제가 자국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즉 이런 개념이 실제로 타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에 따라 프랑스의 재상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독일 제후들을 지지하고 매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중앙 집권화를 꾀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목표에 맞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프랑스 고위 성직자와 가톨릭 교도인 프랑스 국왕 루이 13세가 맡는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톨릭 교회의 제후가 프로테스탄트인 구스타부스 아도푸스 스웨덴 국왕을 후원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은 150년 후에 있을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대격변만큼이나 심오한 혁명적 함의가 있었다. 종교적 열정과 이념적 광신이 여전히 지배하던 시대에 도덕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정책은 마치 사막에 있는 눈 덮인 높은 산처럼 두드러졌다. 리슐리에는 프랑스를 포위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세력을 끝장내고 합스부르크를 피폐하게 하며 프랑스 국경, 특히 독일과의 접경 지역에 중요한 강대국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동맹 체결과 관련하여 동맹이 프랑스의 국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만이 그의 유일한 기준이었다. 이런 동맹을 처음에는 프로테스탄트 국가들과 맺었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슬람인 오스만 제국과도 체결했다. 리슐리에는 교정국을 지치게 하고 전쟁을 오래 끌기 위해 적의 적을 후원하고 매수하고 반란을 부추기고 왕조의 논거와 법적인 논거를 비범하게 동원했다. 그가 너무나 성공을 거두어서 1618년에 시작된 전쟁이 수십 년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역사에서 그 전쟁이 지속된 기간보다 더 적절한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 30년 전쟁으로 불리게 되었다. 독일이 초토화되는 동안 프랑스는 다들 너무나 지쳐서 적대행위를 끝내고 평화를 위한 타협을 이룰 조짐이 다시 나타난 1635년까지 방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슐리에는 프랑스 국왕이 합스부르크 황제와 동등하게 강력해질 때까지, 되도록이면 더 강력해질 때까지 타협에 관심이 없었다. 리슐리에는 이런 목표를 추구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지 17년이 되었을 때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프랑스 국왕을 설득했다. 이런 설득 과정에서 프랑스의 커진 국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보다 더 나은 정당화는 없었다. 폐하께서 검을 잡는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폐하의 동맹 세력을 이용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폐하의 국가에 맞서는 세력을 억눌러 왔다는 사실은 폐하께서 비범하게 신중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런 다음 폐하의 동맹국들이 폐하 없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때 공개적으로 참전하는 것 또한 용기 있고 크게 지혜롭다는 표시입니다. 이는 폐하가 왕국의 평화를 관리함에 있어 재원을 모으기 위해 엄청난 신경을 쓰면서 또한 어떻게 재원을 써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경제학자처럼 행동해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가 이성이라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권력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보편적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정의되며 지속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보편적 가치는 재해석과 모순된다. 하지만 권력의 한계를 판단하려면 경험과 통찰력이 합쳐져야 하며 또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세력 균형도 상당히 계산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운용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세력 균형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한 나라의 계산을 타국의 계산과 조화시키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균형 상태의 본질에 관한 의견 일치는 대개 주기적인 충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리슐리에는 목적과 수단을 거의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결부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 유포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힘이 서로 등비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운명적으로 교회의 제후가 되었다. 그리고 신념에 따라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처럼 인간의 행동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성주의자들의 지적인 모임에 동참하였다. 그는 기회를 잡아서 국제 질서를 자국에 아주 유리하게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스스로를 정확히 평가했다. 리슐리에는 자신의 목표를 꿰두는 통찰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이디어는 그가 자신의 전술을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참신하고 냉혹한 독트린은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아무리 세력균형 독트린이 훗날 지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률의 우위에 토대를 둔 보편주의적 정통에 매우 반하는 것이었다. 모든 도덕의 굴레에서 벗어난 정책에 대한 공격 중에서도 저명한 학자인 얀세니우스의 비판이 가장 혹독했다. 이들은 세속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의 국가가 종교와 고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가? 가장 기독교적이지 않은 왕은 자신의 왕국을 이끌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대하고 보호하도록 그에게 의무를 지우는 게 전혀 없다고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가 하느님께 내 국가가 보호받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주님의 권력과 영광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사라지고 파멸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이는 물론 리슐리에가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의 신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동일하다. 리슐리에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규류법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리슐리에의 사고를 고도로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슐리에가 촉발한 변화가 매우 혁명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프랑스 국왕의 재상으로서 리슐리에는 종교와 도덕을 자신의 행동 지침인 국가 이성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켰다. 리슐리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리슐리에의 냉소적인 방식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과시하려고 비판자들의 주장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들은 국가의 자기이익 추구 정책이 가장 높은 도덕률에 해당하며 윤리적 원칙을 위반한 사람은 리슐리에를 비판한 자들이지 리슐리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왕실과 가까운 학자였던 다니엘 드 프리작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비판을 논박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리슐리에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것이 거의 확실했다. 프리작은 리슐리에가 고전적인 마키아벨리 방식으로 이단의 확산을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제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전제에 도전했다. 그는 오히려 리슐리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프랑스가 유럽의 가톨릭 국가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이기 때문에 리슐리에는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가톨릭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작은 어떻게 자신이 프랑스가 이처럼 독특한 종교적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프랑스가 강력해져야 가톨릭 교회의
안녕에도 이익이 된다는 그의 전제로부터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리슐리의 정책이 매우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합스부르크가 프랑스를 포위하면 프랑스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기 때문에 분쇄해야 했으며, 이처럼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왕이 무슨 수단을 택했건 간에 무고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바라는 바와 어긋나는 무엇인가가 발생한다면 이는 의지에 따른 범죄가 아니라 불가피한 범죄이며, 이와 관련된 법은 가장 가혹하고 가장 잔인한 셈이다. 어떤 전쟁을 개시하는 의도가 정의롭다면 그 전쟁은 정의롭다. 따라서 수단이 아니라 의지가 고려해야 하는 최우선 요소이다. 범죄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은 때로는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도 허물이 없을 수 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했다. 리슐리에를 비판했던 또 다른 사람인 마티웨 드모르그는 당신의 스승인 마키아벨리가 고대 로마인들의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당신의 계획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까지 종교를 변형하고 종교를 해설하고 종교를 적용하면서 종교를 조작했다고 리슐리에를 비난했다. 드모르그의 비판은 얀세니우스의 비판과 다를 바 없었고 그만큼 효과가 없었다. 리슐리에는 실제로 묘사된 바와 같은 조작가였으며 지적받은 방식으로 정확히 종교를 이용했다. 리슐리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마키아벨리처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분석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처럼 리슐리에는 고상한 도덕적 감수성을 지닌 사상을 선호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요인들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놓고 역사가 자신의 정치적 결륜을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만약 정치인을 평가할 때 스스로 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놓고 시험한다면 리슐리에는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기억해야 한다. 리슐리에는 자신이 접한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를 물려주었고 프랑스가 향후 3세기 동안 따르게 될 정책을 작동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되었고 영토도 방대해졌다.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의 세기에 국가 이성이라는 독트린은 유럽 외교를 지도하는 원칙이 되었다. 리슐리의 추기경은 후대 정치인들의 자신을 존경한다는 데에 대해 놀라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맞수인 페르디난트 2세가 역사 속에서 잊히는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그는 아무런 환상을 갖지 않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리슐리에는 정치 유표에서 국가 문제와 관련해서 힘이 있는 자는 흔히 권리가 있고 힘이 없는 자는 애를 써야만 간신히 세계의 대다수 여론으로부터 잘못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런 격언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거의 논박된 적이 없었다. 리슐리에가 중유럽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그가 프랑스를 위해 거둔 성과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중유럽의 통일을 두려워했고 통일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아마도 그는 독일의 통일을 약 2세기 동안 지연시켰다.
마치 영국이 노르만 왕조의 통솔하에 국민 국가가 되었고 몇 세기 후에 프랑스가 카페 왕조하에서 국민 국가가 되었듯이 30년 전쟁의 초기 단계는 독일의 통일 왕조가 되려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리슐리에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좌절시켰고 신성 로마 제국은 300개 이상의 주권국으로 분열되었으며 이들은 각자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하게 되었다. 독일은 국민국가가 되지 못했고 개별 왕조가 사소한 분쟁에 휘말려 내부지향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민족적인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비스마르크가 19세기 후반에 독일을 통일할 때까지 지방 중심의 편협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독일은 대부분의 유럽 전쟁에서 전쟁터가 되었고 이런 전쟁은 대부분 프랑스가 일으켰다. 유럽이 해외 식민지 활동에 나설 때 독일은 초창기에 동참하지 못했다. 통일된 독일은 국가 이익을 규정해본 경험이 너무나 부족했고 결국 20세기 최악의 비극을 초래했다. 하지만 신은 인간의 소망을 너무나도 완전하게 실현시킴으로써 벌을 줄 때도 있다. 만약 반종교 개혁이 성공했다면 프랑스가 갈수록 중앙 집권화되는 신성 로마 제국의 부속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리슐리의 추기경의 분석은 거의 정확했고 특히 리슐리의 추기경이 당연시했던 것처럼 국민국가의 시대가 왔다고 가정한다면 더욱 정확했다. 하지만 윌슨식 이상주의의 인과응보는 그것이 내세웠던 선언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였던 반면 국가 이성에 따른 인과응보는 과도한 확장이었다. 국가 이성이 훌륭한 정치가의 손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나치게 확장하기 마련이고 심지어 훌륭한 정치가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리슐리의 국가이성 개념은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익이 충돌되었다고 판단이 설 때까지 얼마나 가야 할 것인가? 안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전쟁이 필요한가? 이타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윌슨식 이상주의는 국익을 등한시하는 위험이 항상 있었다. 반면 리슐리에의 국가이성은 절묘하게 자멸로 몰아가는 위험이 있다. 루이 14세가 등극한 후 프랑스의 상황이 바로 이랬다. 리슐리에는 프랑스 국왕에게 압도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물려주었고 프랑스는 약하고 분열된 독일과 쇠퇴하는 스페인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안보에 대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 그는 정복할 기회를 포착했다. 루이 14세가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국가이성을 추구함에 따라 유럽 전체가 놀랐고 다같이 반프랑스 연합을 형성함에 따라 결국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슐리에의 사후 200년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였으며 오늘날도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이에 맞는 성과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인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리슐리에의 가장 큰 성공은 그가 중세시대의 도덕적, 종교적 제약을 벗어던진 유일한 정치인이었기에 가능했다. 불가피하게 리슐리에의 후계자들은 대부분 국가가 리슐리에가 제시한 전제에 따라 행동하는 체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물려받았다. 이로 인해 프랑스로서는
페르디난트처럼 경쟁 세력들이 도덕적 고려를 하느라 손이 묶여 있었던 리슐리에 시절의 유리한 조건이 사라졌다. 일단 모든 국가가 똑같은 원칙에 따라 활동하면 이익을 얻어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국가 이성에 따른 영광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영토 확장은 마치 끝없이 쳇바퀴를 돌리는 상황이 되었다. 프랑스는 독일 국가들 간 충돌의 중재자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중유럽을 지배했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느라 진이 빠졌고 점차 자신의 구상대로 유럽을 형성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국가이성은 개별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세계 질서의 도전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했다. 국가이성은 우위의 추구나 혹은 균형 상태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계획해서 균형 상태가 형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프랑스에 맞서다 보니 유럽에서 세력 균형이 형성되듯이 일반적으로는 우위를 추구하는 특정 국가를 저지하려는 과정의 결과로 균형 상태가 발생한다. 리슐리에가 게세한 세계에서 국가들은 더 이상 도덕적 규역이라는 허울에 구애받지 않았다. 만약 국가의 선이 최고의 가치라면 통치자의 임무는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고 증진하는 것이었다. 강력한 국가는 지배하려 할 것이고 약한 국가는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자 연합체를 결성해서 저항할 것이다. 이런 연합체가 침략자를 견제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국가가 패권을 차지할 것이다.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해 보려는 전쟁이 빈번했다. 초기에는 그 결과가 균형 상태만큼이나 프랑스나 독일 제국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세력 균형에 기반을 둔 유럽 질서가 형성되기까지 100년 이상이 걸렸다. 처음에 세력 균형은 국제정치의 목표가 아니었다. 거의 어쩔 수 없는 우연한 현실이었다. 상당히 희한하게도 당시 철학자들은 세력 균형을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계몽주의의 산물인 이들은 경합하는 이익의 충돌로부터 만물의 조화와 공정함이 등장할 것이라는 18세기의 신념을 그대로 반영했다. 세력 균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기존 통념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한 국가가 지배하는 상황을 막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게 세력 균형의 우선 목표였다. 세력 균형은 충돌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려고 고안되었다. 18세기의 냉정한 정치인들에게 무력 충돌의 제거는 유토피아처럼 몽상적으로 보였다. 해결책은 인간 본성의 타고난 결함들을 이용하거나 상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들은 국제체제를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거대한 시계장치처럼 작동하는 우주의 일부로 인식했다. 볼테르는 1751년에 기독교 유럽은 일부는 군주제이고 다른 일부는 혼합 정체인 여러 국가로 나눠진 일종의 거대한 공화국이지만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세계의 다른 부분에는 알려지지 않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법이라는 동일한 원칙을 지니고 있다라고 서술했다.